대학교 4학년 때 국가시험에 좀 더 집중해야 되니까 안 하고, 또 취업하고 나서는 3교대를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쉽지 않죠. 잘 가실게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저희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선생님의 몇 번째 집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집은 선생님의 몇 번째 물건이죠?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집은 첫 번째 집. 선생님이 최초로 경매에 도전을 해서 첫 번째 만에 낙찰이 된, 운이 너무도 좋고, 이 집은 세상 모든 신들이 정지해준 집이 아닌가. 하늘이 정해준 집이다. 그렇잖아요. 이 집은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 집이었다는 생각도 살짝 드는. 그렇게 얘기한 게, 선생님이 이 집을 너무나도 저렴하게 싸게 잘 주워 먹었다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서, 그 가격이랑 지금 낙찰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왜 또 빈집으로 남아있는지 우여곡절이 꽤 있는 집이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이 1번 집과 그리고 요 근처에 시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부천이고, 부천시, 그 다음에 하나는 서울시. 선생님이 2호 집은 서울에 있는 집. 네. 그거를 우리 같이 다뤄보면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채 낙찰받은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매 시작한 지가 24년 10월 반인가 해서 10개월 차. 경매 시작한 지 한 10개월 정도 된 거고, 10개월 만에 두 채 낙찰받은 거고, 이 집은 선생님 1호점인데 이 집은 선생님 생애 최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생애 최초 부동산을 반지하로 낙찰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굉장히 잘 풀리는 사람이다. 저도 생애 최초를 반지하로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리 좋은 기운을 자꾸 불어 넣어주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라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여기 위치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보강동 보강동. 아닌가? 예, 맞아요. 제가 서울 경기 쪽은 지리를 잘 몰라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천의 고강동, 서울하고 부천하고 경계선에 있는, 부천에서 우리한테 가장 잘 맞는 핵심 지역을 선생님이 반지하를 또 낙찰을 받으셨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순서는 이 집 먼저 하고, 네. 그 1번 집 어떻게 수리할까 한번, 수리 마음은 다 결정은 해놨지만 그거 순서대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집 보기 전에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서울살이를 이제 만 4년 차로 열심히 살고 있는, 4년밖에 안 됐어 올라온 지? 22년 거의 끝자락에 올라와서요. 4년 차. 어떻게 좀 부산 사투리가 많이 빠져 있나요? 서울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그리고 나이는 이제 올해로 31.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서울 소재 병원에서 남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라고 하면 저의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자 간호사면 선생님 하는 업 안에서도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은 많이 흔해졌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간호사라는 직종에 이제 남자가 많아졌다. 요즘은 병동마다 한 명씩은 만나 뵐 수 있을 거다. 큰 병원에 가시면. 최근에 오신 교육생분이 이제 대학 졸업했대요. 선생님하고 같은 과를 졸업하셨나 봐요. 취업하기 한 달 시간 남았을 때 수업 들으러 온 남자 간호사,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수업하면서. 이런 분도 가진 거 별로 없지만 맞죠.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죠. 선생님도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집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거주를 하셨다라는 얘기도 수업 중간중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반지하에서 살았었죠. 그렇군요. 저는 부모님이랑 이제 연락을 잘 안 하는 케이스고, 이제 여자친구도 그렇다고 이제 집이 넉넉하진 않으니 둘 다 그냥 가진 거 있는 걸로 올라오자 이래가지고 둘이 합쳐서 1,000만 원. 저는 학생 때 햇살론이라고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토탈 1,200을 빌려주는데, 저는 그걸 늦게 알아서 4학년 때 600만 원을 총 빌려서 그걸 잘 갖고 있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서 취업을 하기 전에 이제 월세도 내야 되니까 보증금을 500 갖고 일부는 가구를 사고 일부는 이제 한 몇 개월 월세를 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남겨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는 반지하밖에 못 구하더라고요. 이제 반지하 1년 6개월 정도 살다가 기회가 생겼을 때 호로록 탑층으로 올라갔죠. 지금 살고 있는 데는 탑층. 그럼 반지하도 거주를 해보고 탑층도 거주해봤을 때 딱 그 두 가지 물건이 우리 입찰하는데 주력의 물건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거주해봤을 때는 장단점이 또 명확히 나눠질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근데
컨디션이나 어떤 동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격은 그래도 탑층이 조금 더 월세가? 지금은 전세. 처음에는 월세였고 네, 가격을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 둘 다 저렴하게 들어갔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반지하가 조금 더 나았다, 집 컨디션이. 지금 집은 조그맣게 누수가 저희 집도 나고 저희 집에서 밑에 집도 나는데 집주인이 그렇게 협조적이진 않아서 벽지에 스며드는 정도라 비 안 오면 마르고 더 이상 얘기 안 꺼내고 살고 있고 아랫집은 집주인이랑 얘기해라 두 분이서 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선생님이 세입자로 계시는 집이다 보니까 뭐집 수리에 관해서는 네. 집주인의 일이니까. 근데 이 집은 4명의 집이니까 선생님 카톡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재산세가 고지됐는데 재산세 고지되니까 기분이 좋다. 맞습니다. 처음 재산세를 내는군요. 그렇죠. 이 1호 집도 낙찰은 24년도에 받았지만 취득을 25년도에서 그런지 아직 네. 종부세는 안 날라와서 그게 조금 아쉽다. 우리 걸로 종부세 가려면 한참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 재산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재산세 얼마 나왔어요? 물어봐도 돼요? 네, 여기 1호 집은 연납분으로 해서 44,000원? 근데 이거는 제가 아직 임대사업자 신고도 안 한 집이고 그래서 뭐 아직 혜택 본 거는 없고 연납분으로 44,000원이면 한 달에 4,000원 꼴도 안 되는 거죠. 내는 맛이 있네. 그렇죠. 이러고 있었죠. 맞아요. 가끔 주택을 누적하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굉장히 과할 거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기대를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그런가 이 집 들어왔을 때 너무 괜찮은 집이구나, 왜 집을 지금 안 내놨나라는 생각까지도 들기도 했는데 이런 깨끗한 반지한데도 말씀하신 대로 44,000원 정도 재산세가 나왔고 또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도 안 받은 거잖아. 네. 혹시 감면까지 받으면 여기는 40제곱 이하인가? 여기 몇 평이에요? 여기가 10평이 안 돼요. 10평이 안 되면 40제곱 네, 훨씬 아래일 아래죠. 거니까 네. 그럼 재산세가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0이야. 재산세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44,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혹시라도 10개, 20개, 30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금액은 커지겠지만 여기에서 받는 월세 임대료 대비 부담스러운 가격일까? 라는 생각도 굉장히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물건들은 공시가 기준이 또 굉장히 낮다 보니까 세금 부담에서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이 누구보다 투자 안에서 어떤 게 나한테 더 현명한 건지를 잘 고민하고 선택한 게 그게 고지서로 날라온 게 정확히 보이는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엄청 했죠. 왜 투자를 시작했냐?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도 아파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아직 어리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게 그랬어요? 저는 이제 부산 살 때 6살 때 아버님이 이제 일하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사망 보험금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님이 이제 친가 근처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때 누나랑 저 이렇게는 아직 한참 어릴 때고 어머니 혼자서 이제 집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겉보기에는 번지르르 하지만 사실 아파트가? 네, 근데 내부적으로 생활할 때는 저도 뭐 사달라고 하기가 눈치가 보이는 거죠. 그 당시 제가 6살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내가 너무 부모님한테 때를 부리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나 보다. 그래서 되게 어릴 때는 신발도 구멍 날 때까지 진짜 신었어요. 특히 검은 색깔은 티가 잘 안 나니까 항상 검정 색깔 신발, 나이키 할인 엄청 들어가서 한 2, 3만 원 하는 본능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냥 아파트를 사는 게 무조건 호사는 아니다. 아파트 영끌에서 이자 뭐 2, 300씩 내면은 내 생활을 궁핍하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박혀 있었고 근데 뭐 학생 때 본부는 공부하는 거니까 대학 열심히 졸업하고 이제 지금 여기 와 있지만 결론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한 건 군대 때인 것 같아요. 군대 이제 이렇게 병사 생활을 하고 전문하사라고 인턴 개념 같이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세후 월급이 120이었거든요. 하사를 했었어? 네, 했었어요. 6개월 잠깐 했었어요. 원래는 계속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규직을 전환하면 최정방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 여기까지 하겠다. 전역을 했고 군대 그렇게 전문한사 120을 받으면서 그거 되게 신기하네. 선생님하고 같은 반이었던 분도 군인이었잖아. 공군 정비하시는 뭔가 좀 이게 좀 신기한 거야. 전혀 다른 곳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그때 4분이서 만났었는데 공감대가 있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래서 왜 투자를 하게 됐나 또 맞아. 반지하를 하게 됐나는 조금만 밀어놓고 이따 자세히 네네. 좀 여쭤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면 반지하와는 익숙한 공간이
기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파트에서도 거주를 해보고 서울에 혼자 와서는 반지하에도 살아보니까 어떤 게 나한테 더 적합한 실리 있는 투자 대상인지는 피부로 몸소 체험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몸소 느끼기도 했고 살아보다 보니까 딱 두 가지가 돼요. 못 살 곳이 아니다. 그리고 관리가 된 반지하는 이것도 들어가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바로 채가더라고요. 저도 그 당시 서울 올라오기 전에 국가고시 치기 전에 시간이 나서 잠깐 와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1시간 고민하는데 다 관리가 되던 곳이다 보니까 그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지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많고 실제로 살아봤을 때 나쁘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선생님 영상을 5년 6년을 본 상태였지만 더 무서운 게 없었죠. 저는. 나도 살아봤고 그리고 집을 직접 구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도 좋은 반지하는 금방 나가는 거를 눈으로 피부로 확인을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집 가격하고 대출 비율만 어느 정도 맞다면 투자 대상 월세 투자로는 괜찮을 수 있겠다는 거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지금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왜냐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돈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다 보니까 이걸로 이왕이면 가장 수익률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과거 경험한 거 가늠해 봤을 때는 이거만한 게 오히려 있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든다면 이게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사람의 결정이 아닐까라고 분명히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선생님도 아까 5, 6년 기간 동안 고민을 한 기간이 좀 있었나 봐요? 처음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었어요. 주식이었어요. 주식 배당금을 하루 커피 사 먹을 돈, 치킨 사 먹을 돈을 주식 배당금 나오는 거에 투자를 해서 몇 년 모으다 보면 월 300, 월 1000 뭐 이런 장기 프로그램의 유튜버들을 보면서 부사관 하면서도 놓고 학생 알바 하면서도 삼성전자 이런 거에 야금야금 넣었는데 답이 없었죠. 그게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는 배당금 3개월에 1,000원 들어올까 말까? 많이 답답했고 그 당시 한 18년, 19년도 유튜브 제가 검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월1000 벌기가 되게 유행이라 해야 되나? 그게 흐름이었는지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쯤에 갑자기 선생님 유튜브가 알고리즘이 이제 소액 투자로 이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 알게 된 거는 되게 어린 나이네. 군대 전역하고 24? 지금 7년을 봤죠? 꽤 오랫동안 봤구나. 그러면서 2년을 정말 열심히 군대 경험도 있어서 그런가. 그래도 빨리 돈에 대해서 깨우쳤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주식으로는 답이 없구나를 확실히 빨리 깨우치긴 했죠. 아마 선생님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학생이면 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주식으로 레버리지를 하기도 힘들고 1년차 이렇게 간호사 일하면서 신용대출을 하자니 1금융 마이너스 통장이 3천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을 야금야금 모아서는 나는 한평생 일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역시 반지상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 영상을 5년, 6년 그렇게 지금은 7년째지만 6년 보면서 세뇌된 것도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은행도 부딪혀보고 하니까 아다리가 딱딱 맞았던 것 같아요.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고 은행도 부딪혀보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요것밖에 없다. 선생님도 부동산에서 월세 현금흐름 쪽으로 내가 늘려나가야겠다를 방향을 잡고 이 집을 생애 최초로 낙찰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투자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제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고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천의 고강동 반지하 집이고 여기 평수가 어떻게 돼요? 9.8평, 1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럼 10평 아래 투룸 반지하 집인데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쾌적한 공간에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여기는 낙찰을 받은 지가 꽤 시간이 됐어요. 그래도 작년 12월 20 며칠에 낙찰을 받아서 명도는 금방 했잖아요. 한 달이 안 돼서 했던 것 같아요. 수리를 그래도 좀 한 게 있죠.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서 거의 지어질 때 한 것 같더라고요. 2001년? 제가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바꿨어요. 들어와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데 그래도 선생님이
선생님이 수리는 이미 올해 초에 해놓은 건데 수리한 게 아까 보일러는 작동되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그냥 내가 싫어서 이런 보일러는 내가 집을 내놓을 수 없다 해서 보일러 바꿨고 장판을 까니까 마루였었는데 안방에 마루가 많이 젖어 있어서 안방 마루를 철거를 하려고 불렀는데 거실도 마루가 있어서 그냥 철거하는 김에 같이 철거를 했고 원래는 장판이었는데 네, 들어보니까 마루가 깔려 있어서 장판 밑에 마루가 깔려 있으면 거기에 또 다 썩어 있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다 철거해버리고 한 20년이 넘은 집이다 보니까 한쪽은 철거하고 한쪽은 샌딩을 하는 사이에 전기가 타버려가지고 전기공사까지 그때도 시행착오가 있긴 했는데 싸게 잘 그래도 마무리는 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도배장판, 화장실은 수리 안 하고 부엌에 부서져 있는 게 있어서 부분 수리하고 해서 수리 내역은 총 338만 원. 여기 그래도- 에어컨 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 에어컨은 선생님이 달았어? 옵션으로? 네, 지자체에 문의를 해봤는데 신청은 할 수 있는데 그럼 내년에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거 좀 자세히 여쭤보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범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비행기 지나다니는 소음 지역이어서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신청하면 내년에 해줄 수 있다라고 했고 그것 말고도 보일러를 바꾸거나 샤시를 바꾸는 정책이 지자체 여기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취약 계층이어야지 해당이 된다 해서 만약에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세입자가 취약 계층이면 가능한데 지금 당장에서는 제 재산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받는 연봉도 있다 보니까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에어컨은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세입자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도 반지하 살아봤지만 반지하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으니까 에어컨 저것도 연장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6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설치비까지? 네네. 21세기에 에어컨 하나는 옵션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또 부끄럽네요, 제가. 저는 그래서 이웃집도 에어컨은 바로 달 생각입니다. 옵션으로 그냥 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처음에 수리했을 때부터 달았던 거야? 네, 수리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역시 반지하도 경험해보고 탑층도 살아보니까 아, 세입자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어쩌면 60만 원 옵션 치고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닐지 몰라도 저 에어컨 달려 있으면 분명히 임대 놓는데도 수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이제는 드네요. 필수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게 아까 바닥이랑 청소랑 도배장판 전기 보일러 다 해서 338만 원? 338만 원, 한 네. 340돈 든 거고 세입자를 받았었잖아요. 수리하고 한 달 반 만에 나갔더라고요. 처음에는 객기를 부렸죠. 요 정도면 한 500에 60은 부를 수 있지 않을까. 500에 60에 일주를 내놓고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나갈 줄 알았는데 5만 원을 낮춰서 500에 55. 그렇게 한 2주를 놔뒀는데 간간히 연락은 오고 또 부동산 통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있는데 계약까지는 안 되고 3주를 쓰고 50으로 낮춰놓고 이제 간간히 그때도 보러 오는 사람이 있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외에 있으니까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그럴 때 연락이 와요, 꼭. 그렇게 해서 500에 50 계약을 했다가 500에 50으로 세입자를 받았는데 그래도 세입자가 잘 계시다가 이벤트가 좀 있어서 지금 나간 상태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상태 정리라고 할 거는 뭐 장판 저 부분밖에 없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500에 50을 받았다고 하니까 신뢰가 안 되면 우리 수익률도 한번 같이 계산을 좀 해봐도 될까?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요? 당연히 해야죠. 그래도 이 집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거의 하늘이 선생님한테 내려준 집이다라고 얘기한 게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잘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렴하게도 받았지만 그때 히스토리가 이제 여기 10년 거주하던 이거 조금 더 뒤에 얘기해요? 얘기해요, 얘기해. 10년 거주하시던 분이 선생님도 말수가 적지 않다는 걸 맞아요. 제가 간과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년 거주하신 분이 저랑 같이 경매로 들어왔는데 대신에 이 10년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세 사기인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본인 이제 일 때문에 대리인을 보냈는데 인감 도장이랑 거기 찍혀있는 도장이랑 다르면서 그분이 저보다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보다 높아서 1등이었는데 집행관님이 갑자기 되게 낮은 목소리로 그 대리인을 부르더니 도장이 다르다 왜 그랬냐 그 사람도 보면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까 약간 그쪽에서 배려해 주려고
생각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 왜 그랬냐, 왜 이런 실수를 했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도와주고 싶어도 할 너가 수가 없다. 이의 신청을 해도 이거는 법적으로 무효 처리다. 이의 신청할 거면 하는데 이거는 무효 처리니까 알라. 그러면서 그 뒤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낙찰 도전이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제가 낙찰이 돼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늘이 정지해준. 그러네요. 그런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 집은 생애 최초로 선생님 명의로 된 부동산인 거고 입찰도 그때 처음 간 거 아닌가? 처음 가서 제가 직접 처음 하는 경매에 제가 직접 가서 회사 업무 때문에 연차 내는 게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했던 게 또 기억이 나네. 맞아요. 근데 한 달에 뭐 한 번인가 낼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날 어렵게 내가지고 어렵게 갔던 됐죠. 거 너무 운이 좋고. 너무나도 저렴하게 경험 삼아서 맞아요. 입찰을 갔던 걸로 생각하고 간 거였는데 맞습니다. 그냥 법원 분위기도 알고 싶고 연습 삼아서 그냥 최저가를 한번 넣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1등 하신 분 여기 세입자께서 실수를 하셔서 선생님이 감사하게도 그러네요. 낙찰이 돼서. 그러면 이 집의 감정가는 얼마였어요? 감정가는 9,300이고 최저가는 기억이 안 나요. 9,300인데 2번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최저가에서 저는 저의 행운의 숫자는 4거든요. 특이하네요 선생님도. 약간 요거는 간호사 하면서 약간 죽음에 가까운 숫자다 보니까 문득 그날따라 4가 생각이 났어요. 최저가보다 한 64만 원인가? 그것밖에 더 안 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경기도 부천 고강동에 20년 이상 된 낡은 반자, 하늘이 내려준 이 반자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가는 4,644만 4,400원입니다. 4,644만 4,400원. 네. 행운의 숫자는 4444.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드는데 보통 4자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적은 게 오히려 나한테는 매력이 느껴졌다. 그리고 뭐 선생님이 또 하시는 일 덕분에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또 좋은 쪽도 있지 않을까를 해석하신 거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4자 하나를 보니까 선생님이 왜 이 반지하를 또 투자하고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이때는 그러면 4,640만 원 정도 네. 받은 건데 그 편의상 4,600으로 얘기를 할게요. 4,600에 낙찰 받은 거고 그때 당시는 무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이다 보니까 그래도 대출도 잘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대출도 잘 나왔나요? 너무 스무스하게 잘 나왔죠. 그러면 얼마를 받았어요? 대출금은 4,100만 원. 대출은 4,100 받았으면은 거의 90% 받은 거네?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야? 88%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낙찰가 대비 거의 90% 준하는 선에서 대출도 4,100 받았으면 선생님이 투자금이 많지 않다고 하셨었는데 거의 뭐 90% 대출 받고 보증금까지 받으면 수리비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서 거의 무피에 준하게 그렇죠. 거의 수리비 말고는 나간 게 없는. 그 맛을 보니까 또 저기 썩은 2호점을 낙찰을 겁도 없이 받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너무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숫자가 이것도 사기 아니냐라는 이미지도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건 뭐 선생님이 직접 경험을 한 부분이니까 가감 없이 과장 없이 그래도 수익률 우리 계산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낙찰 가격이 아까 4,650 정도 낙찰을 받은 거고 거기에 비용이 수리가 338만 원. 세금이랑 취득세도 냈을 거고 그러면 넉넉히 한 500만 원 돈 잡으면 되지 않을까? 600 잡아? 아니요, 500이요. 법무비가 엄청 저렴했었고 취득세는 20만 원 안 됐던 것 같은데. 뭐 20만 원이야. 그래도 한 40만 원 나왔겠지. 1%면 맞죠. 50만 원 정도 나왔을 거예요. 500만 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계략적으로 수리비랑 세금이랑 법무비까지 다 합쳐서 500. 그러면 4,650에 500 더하면은 5,150. 거기서 아까 대출을 받은 게 4,100. 4,100. 거기서 4,100 빼고 거기다가 여기 세입자 처음에 받은 게 500에 50. 50만 원 되니까 보증금까지 500을 빼면은 빼면 550만 원. 투자금이 네.
550만 원이 내가 든 돈 정도 되겠네. 뭐 계략적으로 좀 따져보면. 네. 그리고 50만 원이 월세니까 거기서 나가는 게 약간 4,100에서 이거는 개인 대출 받았을 것 같고 이거 원금 거친가? 1년 거치를 거기서 해줬고 그래서 그러면 이자 몇 번 냈겠네? 이자를 3번인가 4번인가 낸 것 같아요. 이자는 한 달에 얼마 나와요? 1년 거치 기간 동안은 18만 원. 18만 원 원금 내면은- 도래하면은 원리금 균등을 했으면 3, 4만 원대 나올 건데 그럼 넉넉히 5만 원으로 한 달 원금 잡으면 23만 원. 23만 원 이자만 나가지만 원금까지 나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한 달 원금 이자가 23만 원 나가면 50만 원에서 23만 원 빼면은 한 달 수익금이 27만 원 정도 네. 되겠다. 27만 원 곱하기 우리 연수익률이니까 12 12개월 해서 나누기 550 58%. 수익률은 58%! 8%. 이런 수익률이 나오니까 선생님이 괜히 제가 아까 실리가 있다 현명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게 500 갖고 주식 아까 배당 투자 이런 걸 했으면 그거랑 비교할 건 아니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27만 원 뭐 큰 돈이야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들어가는 돈 500만 원 대비 한 27만 원 갖고 오는 거라면 주식 배당 투자와는 비교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무게감 있는 수익금, 수익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고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내가 남한테 이런 돈을 받는다고? 약간 이제 맨날 내기만 했는데 맨날 내기만 하고 열심히 몸갈아가면서 사장돈 받고 이러기만 했었는데 처음에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나, 이 마통에 넣는 게 맞나 아니면 주식에 일부 넣는 게 맞나. 선생님이 아까 과거에 좀 힘들게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으로만 살다가 월세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27만 원 순수익금이 남는다라는 이 금액의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냈다는데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선생님도 잘 알겠지만 이 방법대로 계속 똑같이만 반복하면 10채, 20채, 30개가 된다고 하면 선생님의 월급에는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금방 따라갈 것 같습니다. 가까워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 때문에 선생님이 또 2호점을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수익률로 세입자가 월세도 잘 안 밀리고 3일 밀렸어. 3일 밀렸어. 근데 이거 요 정도는 안 밀린 걸로. 그건 귀염둥이지. 그렇죠. 그건 안 밀렸다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세입자가 잘 계시다가 선생님이 그때 토요일날 밤인가? 맞아요. 연락이 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벤트가 하나 생겼던 게 어떤 일이었어요? 이 세입자가 나가게 된 계기에 사건이 있었네. 네, 세입자가 갑자기 물난리가 났다. 어디서요? 우리 집에서요? 아니다. 여기- 철렁하죠. 네, 거기는 제가 수리도 다 맡기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디서 났냐? 공용 현관에서 물난리가 났다. 그래서 공용현관. 네, 그럼 요 왼쪽. 앞에 계단실 있던 데가 아까 네. 젖어 있었던데 거기가 공용 수도관이 묻혀 있었나 보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반장님을 불렀죠. 저도 네. 와서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물이 진짜 찰랑찰랑 거리고 있으니까. 현관 앞에는 찰랑거리고 있었어? 우리 집 현관까지는 안 오고 단차가 딱 그 단차 턱에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곧 있으면 신발장까지 들이닥칠 기세로 그럼 옆집은 무사한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똑똑 했는데 반응이 없길래 반장님을 선생님이 한 거야? 네, 제가 와서? 제가 와서 비공 2호를 똑똑똑똑똑 했는데 원래 사람이 살았는데 뭐 반응이 없더라고요. 응급 상황에는 선생님 또 대처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 아니야? 그거는 응급실 선생님들. 저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좀 다르구나. 네, 준비가 다 돼 있고 뭔가 응급하더라도 스테이블, 약간 안정된 상태에서 상황 파악이 됐을 때 네. 선생님을 투입하는 거구나. 네, 의사 선생님이랑 네, 간호사 같이 선생님. 저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닥터가 있는 상태로 아. 판단은 닥터가 하고 나는 닥터가 지시하면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죠. 반지하한테는 굉장히 응급 상황이었던 건데 선생님이 그래도 대기랑 거리가 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밤에 바로 왔나 봐요. 그냥 택시 타고 바로 넘어왔죠. 옆집을 똑똑똑 했는데 반응이 없어서 반장님을 콜을 했죠. 반장님 잠깐 내려와 보세요. 물난리가 났다. 반장님이 내려오시더니 이웃집에 사람 살고 있을 거다. 없다. 그럼 집주인 연락처 있냐? 반장님이 다행히
이웃집 집주인 연락처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행이다. 그때 연락 안 되면 진짜 골치 아픈데. 근데 때마침 그 이웃집 사장님도 본인 집은 파주인데 여기 어머니 집이 여기 근처여서 주말에 잠깐 왔다가 한숨 자고 그 다음날 돌아가는 스케줄이었는데 저희 연락을 받고 바로 오신 거죠. 근데 그 집주인도 안에 세입자 있을 거다, 연락해봐라, 누군 두들겨봐라. 없다, 세입자가. 우리 연락을 안 받는다. 이제 자기 세입자한테 연락을 해보겠대요. 아, 그 집은 우리가 이사 간 지가 좀 돼서 비워놓은 상태다. 아, 세입자가? 네, 전세. 주인이 몰랐네? 네, 주인이 몰랐어요. 그래서 특이한 일이네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낙찰 받을 때까지만 해도 옆에서 열심히 개가 짖고 있었는데 아. 그 세입자랑 또 연락이 닿아서 문을 급하게 열어보니까 저 집은 이제 완전 물난리가 난 거죠. 거실부터 아, 거의 침수가 된 거네? 네, 침수가 된 거죠. 그 침수가 벽을 타고 흐른 건지 현관도 다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관으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온 건지 그 집에서 빠져나와서 물이 현관까지 넘쳤고 공용 하수가 결국 문제여서 그거를 뚫고 아, 나서는 이제 하수였어? 수도가 아니고? 네, 수도가 아니고 하수. 근데 그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뭔가 막혔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뭔가. 그게 막혔다고 그렇게 차나? 제 세입자 말로는 현관 넘친 게 한두 번 있었는데 이러다 말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세 번째 터졌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아마 저 집에 살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그러니까요. 것 같고 비어있는 집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터졌고 문제는 해결이 됐으나 이제 나의 세입자는 좀 무서워서 미안하다, 좀 나가고 싶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도 고민을 했죠. 이 500만 원을 주는 게 맞을까? 주지 않는 게 구해달라고 하고 갈등이 구해지면은 되죠. 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대학교 자취할 때 저도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왔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제 서울로 취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일찍 빼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 집주인이 너무 축하한다 하면서 그냥 그런 말 없이 바로 돌려주셨거든요. 좀 그게 생각이 나서 저도 고민을 하루 정도 하다가 그냥 좋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쉽게 나가게 돼서 좀 미안하다. 뭐 내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집 보여주는 과정도 그 사람이 엄청 깔끔을 떨었거든요. 원래 살던 세입자. 네, 그래서 여기 저희 집 하수구도 뚫는 김에 좀 그냥 봐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예민할 수도 있죠. 당연히 사람이 없는데 들어오려고 그렇죠. 하면은 이 사람이 있을 때 뭔가 좋은 소리도 안 나올 것 같고 집 보여주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먼저 내보내고 또 집 상태 한번 다시 보고 이렇게 세를 놓으려고 500만 원? 뭐 그렇게 큰 돈이면 큰 돈이고 또 못 줄 돈은 아니니까 더 좋은 데 가셔라 라고 이렇게 선뜻 500만 원을 다시 보증금을 돌려드리게 됐죠. 월세 2번 받고 2번 반. 아, 2번 일할 2번 계산해서 반. 다행히 세 번째 이자는 내가 내지 않았다. 우리 세입자가 내줬다. 우리 입장에선 빼주지 않아도 되는 거 선생님 집의 문제였다면 혹시라도 고민할 수 있는 건데 옆집이 빈집이다 보니까 과실이 조금 더 있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좀 억울한 면이 많았죠. 근데 그 집에서 물이 넘어온 게 요 앞에까지 그리고 이 집에 물이 넘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보증금을 빼주는 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고 그냥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땐 뭐 빼주면 되지 뭐 큰 500만 원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본인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 그 세입자도 어쨌든 한 달 반 만에 구한 건데 그거를 또 다시 정리해 놓고 내놓는다고 하면은 또 공실 기간 걸리는 거고 새로운 세입자 또 다시 받는 게 번거로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거기서 불편했으니까 빼줄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마음적으로 또 선생님도 과거에 그런 집주인을 만났을 때 너무 기분 좋게 선뜻 내어주는 상황을 경험을 했을 때 나도 그런 집주인이 되는 게 낫겠구나 생각하는 게 이게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의 행동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또 하나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든 사는데 우리 집에 물 넘어왔냐? 라는 식으로 또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보증금 1000만 원이었으면 못 돌려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웃집도 계속 트라이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냥 500만 원이면 뭐 월급으로 따로 모아둔 돈도 있었고 부담되지 않는 선이었기 때문에 해줄 수 있었다. 이게 만약 전셋집이었다. 그렇지. 이러면은 이거는 못 돌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둘이 싸움 나고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인심을 잘 써서 세입자분은 잘 보증금은 돌려드리고 이 상태로 남아 있는 건데 여기에 그러면 물이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옆집에 물난리가 나면 우리 집까지 물의 영향이
영향이 있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며칠 뒤에 와보니까 바닥이 젖어 있어서 원래 선생님이 수리할 때는 그런 습기나 그런 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서 저는 너무 감사해하고 있었죠. 이 집은 낙찰도 그렇고 명도도 그렇고 너무 스무스하게 가서 아 이거는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옆집 물난리 나면서 한번 고생을 했고 그래서 작은 방에서 습이 올라오고 이런 상태에서 아 평균으로 가는구나 결국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죠. 이건 뭐 선생님이 혼자 다 해결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옆집에 물이 이렇게 바닥으로 스며들었으니까 그 습기가 당연히 이쪽으로도 맞닿아 있는 집까지 옆집으로도 넘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이 좀 척척해져 있어서 장판을 거두는 그래도 잘 세이브 해놨다고 생각해요. 저걸 또 하려고 하면 저거는 돈이 차라리 바닥 공사를 했으면 했지 아 저거를 버려서 다시 또 사람 부르기에는 그렇죠. 뭔가 아까운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괜찮았나 보네. 바닥이. 살짝 뜯어봤는데 여기는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아예 습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도 올라왔었고 그래서 이제 열어보니까 저기는 습하고 여기는 양 모퉁이 살짝 열어봤는데 여기는 그래 양호하네요 이 정도면. 네, 여기랑 거실은 뭐 특별하게 일이 없어서 열심히 선생님 영상을 보고 선생님이 무슨 페인트를 썼나 저 곰팡이 페인트랑. 그래서 400ml짜리 양 작은 게 있길래 그거를 시켰는데 선생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일반 페인트고 요 곰팡이 페인트 따로 있다 해서 이미 배송이 시작이 돼서 취소를 못하고 그것도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면서 킵을 해두고 이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시켜서 발라놨더니 또 벽지랑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 자리에 곰팡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티는 안 나더라고요. 벽지 페인트니까 벽지 위에다 발라도 되긴 하는데 큰 면적 있는데 칠해놓으면 좀 눈에 띄니까 아까 저 신발장 옆쪽 모서리 쪽이니까 바로 보이는 곳은 아니니까 저런 데는 이렇게 덧방을 좀 칠해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젖어서 생기는 거 아니면 곰팡이는 안 올라올 거예요. 제 경험상 그래도 저 페인트가 효과는 꽤 좋았다고 생각은 좀 들어요. 저도 오늘 들어보니까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장판 덮어놓고 집을 내놔도 되지 않을까? 이번 주 평일까지는 창문 살짝 열어놓고 바짝 말려놓고 이제 주말에 와서 평일에는 에너지를 직장에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치. 주말에 한번 와서 풀질하고 벽지 젖어 있는데도 한 번 더 칠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하면 다음 주 주말부터 내놓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아 이제 내 물건이랑 경쟁하겠네. 나도 옆에 내놓은 거 있어서 내가 조금 더 비싸게 올려놔가지고. 진짜 얼마 나는 평수가 커요. 이따가 가보면 알겠지만 대상이 그렇게 겹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판만 다시 하고 저 모서리 뭐 페인트 칠하는 거야 뭐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분명히 이 영상이 올라오면 선생님 이미 월세를 두 개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도 들어와 보니까 제 집 이따가 가보면 느껴지겠지만 제 집보다 훨씬 좋아. 그래요? 느낌이 좋아. 저 그때 그 영상 봤는데 어떤데? 아니야 좀 가까이서 보면 난 청소도 안 돼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선생님 집 보고 나도 청소 좀 맡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 집은 이제 바로 내놓으면 될 것 같고 네. 선생님이랑 만난 거는 이번에 두 번째 너무나도 오래된 반지하를 낙찰 받으면서 거기서 좀 고민사항이 생겨서 많았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수리를 해야 되는가. 저런 집이 오히려 더 편하다는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래도 명도는 채무자분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집을 방치해 놓은 이혼하고 본인 말로는 저녁에 와서 잠을 잤다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이 정도로 썼다고 하는데 내부로 들어갔을 때 방문조차 열 수 없는 정도로 짐이 가득가득했던 집이기 때문에 저한테 돈을 더 이사비를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인 것 같고 선생님도 또 고지고대로 믿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저는 한마디도 안 듣죠. 선생님 말도 들을까 말까. 그런 자세로 대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선생님이 이웃집을 가서 뚫뚫겨 봐라 이렇게 했지만 3일에 한 번 가는 주면 많이 간 주다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열기에는 그때 이 집도 물난리가 나 있었고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시기여서 요때 잘못 열면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분명히 나중에 뭔가 처리하고 나면 경찰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집행. 강제 집행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였고 야, 선생님은 그 말 속에서 삶의 내공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말에 나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안 좋은 일이 같이 일어나고 좋은 일도 반대로 같이 일어난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나는 외부의 신호를 잘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때 물도 넘치고 선생님 뭐 일적으로나 뭐 개인적으로도 뭐 불편한 게 좀 있어서 이 시기 때는 조심해야겠다. 행동 하나 말 하나 발걸음 하나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구나. 그래서 내가 약간 그때 얘기하면서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조언을 구할 때 이미 101호 아저씨, 201호 아저씨, 그 다음에 102호가 반장님인데 이렇게 세 명을 만나면서 2, 3년 안 살았다라는 증거가 이미 확보가 됐고 또 창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말 듣고 이 집은 안 사는 집이다. 보통 낮에는 사람들이 출근을 해 있으니까 혹시나 문이 열려 있어서 열어도 사람하고 눈 마주치진 않겠다. 과감하게 열었는데 쓰레기들 뭐 어항 같은 유리가 엄청 큰 게 뭐 한 2개, 3개가 막 겹겹이 쌓여 있고 매트리스가 싱글이 2개, 그 다음에 거실 바닥에 막 일부 같은 게 펴져 있어서 저는 긴가민가 하긴 했어요. 이게 그 1불짜리가 사람 자는 자리인가? 여기서 사람이 잔다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랑 조언을 구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직 내가 경찰에 신고당해서 저희가 벌금이 500만 원 이상 나오면 면허 정지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 하는 업 네, 그 간호사 면허가 벌금 500만 원 이상이면 면허 취소인지 정지인지 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네.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한 1, 2주 고민하면 이제 강제 집행 수순을 밟으면서 하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이자가 화재보험 포함해서 월 36만 원이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여기서 월세 받는 게 30만 원이 남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내 월급 6만 원 하면은 감당 못하지 않는 수준이고 내 순수 월급으로만 해도 감당이 그렇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다리자. 강제 집행금이 뭐 300만 원, 400만 원이 나와도 그 수순을 밟는 게 나의 모든 건강에 내 외부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다 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았는데 아쉽게도 강제 집행하시는 분이 FM대로 밟아주시더라고요. 보통 송달 강조 제가 해주시면 안 되냐, 여기 이웃 주민들 들어보면 2, 3년 비하 있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쏘고 뭐 안 살고 있어서 송달 못함 이렇게 뜨더라고요. 세 번째 송달을 보냈다라고 이제 집행관이 연락이 왔고 그러고 하루 이틀인가 갑자기 채무자한테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 앞에 붙어 있는 거 보고 연락이 왔나 보다. 종이가 심지어 녹슬어 있었거든요. 같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녹슬어 있는 것도 봤는데 제가 다시 새 걸로 달기 귀찮아서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연락 오는 순간 내가 강제 개문했으면 어쩔 뻔했나. 그때 선생님이 고민했던 거는 명확히 빈집인 것 같으니까 건물분들한테도 확인을 했었고 그게 뭐 몇 개월 빈 게 아니고 2, 3년 비었다고 하면은 그냥 문을 임의로 개문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 느낌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덕분에 절차대로 가자. 다행스럽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채무자분이 연락이 왔다. 그래서 다행이구나. 동시에 두렵다라는 마음도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법대로 살자. 맞아요. 그게 그때 속편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급한 거 없으면. 교육생분 중에 그렇게 문을 땄다가 자물쇠를 바꿨어. 며칠 뒤에 수리하려고 딱 가보니까 자물쇠가 또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에 채무자가 바꿔놓은 거야. 또 그 사이에. 그때 상황에서는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형사소송까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현명하게 판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채무자분이 선생님한테 전화 와서 요구사항이 좀 있었나 봐요. 처음에는 문자로 보냈고 그래서 제가 강제 집행을 밟고 있다, 뭐 이사 계획이 있냐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 일 마치고 이제 제가 전화를 걸었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약간 제가 그 기세에 눌렸어요. 너무 당당하게 자기가 자기 친구들이랑 다 얘기했는데 자기 친구들은 더 뜯어내라고 하더라. 근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그 집에 살면서 이혼도 하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 집을 당장 털고 싶고 나가고 싶다. 그래서 사장님이 150 주시면 그냥 군말 안 하고 자기가 짐 비우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하는 게 장이나 무거운 거는 내가 못 치우니 그것만 치워달라. 그래서 저는 무거운 거 치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돈이죠. 그러면 짐을 놔두고 나가셔라. 내가 치우겠다. 대신에 이사비 100만 원 드리겠다. 또 한숨을 푹
치시더니 130까지는 안 되겠냐 그래서 130만 진짜 주시면 저 바로 제 집만 챙겨서 일주일 시간만 주면 나갈게요. 저는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130 줄 테니까 이사하고 나한테 비밀번호 주고 내가 확인하고 돈 보내드리겠다 하니까 연락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연락 없으면 그냥 강제집행 수순 밟고 있고 강제집행하는데 돈 주는 게 낫지 이 사람한테 돈 안 주겠다라는 심보로 딱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짜 한 캐리어 한 2개, 3개가 없더라고요. 지하 계단 밑에 캐리어가 한 2개, 3개 있는데 그거를 챙겨서 나간 건지 실제로 짐이 조금 줄어 있었고 다행히 뭐 그렇게 명도가 나름 스무스하게 잘 됐다. 그러네요. 집행을 실제로 했으면 시간하고 돈하고 선생님 에너지 신경 쓰는 거 훨씬 더 타격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30 정도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150, 130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 기세는 뭐지? 이러면서 제가 조금 눌리면서 안 나가면 안 준다? 그럼 나가면 준다 이런 딱 생각으로 그 가격을 수용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연락 안 오고 거기서 더 실갱이하고 실제로 집행 갔으면 돈이 더 들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 채무자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집행을 하면 1차 때는 대리인을 쓸 수 있는데 2차 때는 본인이 와야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행할 때 연차 쓰면은 연차가 지금 제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이제 여행도 몇 번 가고 이래가지고 조금 쪼달렸는데 연차 생각하면 뭐 싸게 먹힌 거지 않나. 선생님 하루 일당이 얼마인 사람인데 하루 일당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을 다 비웠지만 큰 짐들은 다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도 다 버린 거고 본인 생활용품만 챙겨서 나갔고 폐기물 업체는 따로 불러서 폐기를 했고 그 폐기물 다 처리하고 신발장까지 뜯어져 있는 게 수리를 하기 전 업체에서 부분 시공하겠다 해가지고 다 뜯어져 있고 해서 수리할 때 고민스러운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샤시를 하냐 마냐 플러스 계속 인테리어 하는 업체 한 2-3군데가 제가 말했죠. 경매 2-3년 비어 있었던 집이라 좀 깔끔하게 해달라 그렇게 견적을 좀 봐달라 하니까 다들 한결같이 2-3년 비어 있었으면 바닥 난방 배관이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깨져 있을 거다. 바닥 공사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샤시랑 바닥 공사를 계속 하냐 마냐 고민을 하면서 요즘 나가는 이자랑 부분 깔끔하게 공사했을 때 받는 월세랑 하면은 남는 게 없지 않을까. 1-2만 원 더 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랑 계속 얘기하면서 아예 올 수리를 하고 월세를 올려받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많이 바뀌게 됐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샤시는 무조건 바꾸자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바닥이 문제인데 판단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바닥만 봐주시면 안 되냐 오신 김에 봐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선생님을 초청했죠. 제가 본다고 달라질 건 아니라고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제 성향이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수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선생님도 이 집도 수리해보고 과거에 혼자 거주하시면서도 수리 이것저것 하면서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렇게 오래된 집 같은 경우는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특히 바닥을 고민하고 있는 거에서는 엑셀 난방 배관이 혹시라도 터졌을까봐 인 거잖아요. 네. 근데 터지는 거 걱정을 하고 저도 오래된 빨간 벽돌 반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닥을 다 하고 했으면 투자를 이어나가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선생님이 다 올수리 한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제가 선생님의 계략적인 투자금이랑 상황을 조금은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1,000만 원 이상 돈을 쓰기가 쉽지가 않다고 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많이 괴롭혔죠. 모르겠어요. 선생님 상황하고 제 상황하고 그때 처한 상황이 좀 달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거 투자하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집을 어느 정도 사람이 살게끔 해놓고 다음 투자 물건이 항상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집도 대출은 잘 받았잖아요. 네. 대출을 받고 수리비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면은 다음 투자에 직격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 같아서 저는 수리비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긴 해요. 바닥도 저도 오래된 집 많은데 미리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리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다음 투자가 멈추는 거야. 맞아요. 나는 둘 중에 선택을 한 게 바닥이랑 샤시 같은 것도 밀어놓은 사람인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요새나 제가 화장실을 하나씩 개선을 하는 거지 예전에는 화장실도 안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선생님 집은 해야겠어요. 그 집은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요 집 같은 경우는 한 게 없잖아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한 저 정도 상태에서는 변기나 아니면 세면대 정도만 바꿔놓고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수리비를 최소화하고 월세를 높게 받는
받는다기보다 차라리 좀 싸게 받아서 그 보증금 회수한 걸로 다음 투자하려는 생각이 저는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아까 밖에서도 조금 얘기하고 나눠봤던 게 결혼을 앞두고 계셔가지고 신혼집 거기에 또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분간 투자는 잠깐 스탑하려고 미뤄뒀다가 신혼집 하고 향후에 한 내년쯤으로 뭐 투자를 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해서 그 입장과 제가 투자하는 상황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다라고 하기는 조심스러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수리의 관점은 업체 전문가분들이 이거는 나중에 동파도 누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해놓는 거 좋다라는 얘기를 들어도 저는 잘 안 하긴 했어요. 오늘 연락 오신 분 중에 그분들 이제 투자를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성격이 그냥 제가 가늠했을 때는 꼼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조금 누수 있는 것들도 그건 지상층이야. 처음부터 샤시도 수리하고 방수도 수리를 한 다음에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서 또 물이 새는 거야. 그 집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문가한테 말을 듣고서 돈을 두 번 쓰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히 해놓고 하기보다는 기본만 해놓고 세입자를 받아보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 이 집을 갖고 있으면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며칠 말려놨더니 괜찮은 것 같고 난방 간의 누수가 혹시 우려스러워서 하는 거는 지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혹시라도 너무 걱정되면 차라리 바닥 난방 간의 누수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긴 해요. 금액이 더 단순히 싸니까. 그리고 저는 수리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바닥은 돈이 되게 큰데 맞아요. 그 견적 받아보니까 싼 데가 500, 뭐 600, 뭐 그 정도 사이였다고 하니까 500돈을 썼을 때 세입자는 느껴지지 않는 수리이긴 하거든요. 이게 튼튼해지는 수리이기 때문에 내가 당분간 거주해야 한다라고 하는 집 수리는 되게 좋은 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바닥을 했다고 월세가 5만 원, 10만 원 올라가는 수리는 아니어서 전 좀 밀어둘 것 같긴 해요. 제가 잘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맞다고 저도 생각 드는데 소액을 갖고 어디다 돈을 먼저 써야 되는지 판단을 했을 때는 밀어놓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저도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바닥은 좀 밀어놓자. 그래서 양보해서 샤시는 하는 걸로 네. 했으니까 샤시는 또 집을 아는 사람들은 샤시 한 거는 효과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 거니까 샤시는 하는 걸로 하고 바닥은 그냥 좀 두고 하면은 견적 본 게 다 여기 있는 거 수리하면 한 1640 1600? 을 불렀고 그 뒤로 연락이 와서 토요일날 반범창이 너무 헐겁다, 요거는 새로 하자, 그거랑 외벽 단열은 좀 하자 해서 120 조금 더 추가될 것 같다, 내려놔가지고 그냥 네 해주세요 했던 것 거의 같아요. 한 2천만 원 들겠네. 1800 들지 않을까. 그래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수리에 힘을 많이 써놓고 단열에도 신경을 쓰고 샤시까지 해놓는다면 단적으로 물이 옆집에서 넘쳐서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내 집에서 혹시라도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유 그럼요. 그러면 세입자가 한번 들어와서 중간 민원이 덜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이왕 마음 먹은 김에 저는 수리하는 것도 그러면 향후에 들어갈 수리비와 신경 쓰는 거는 분명히 줄어들 집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 돈을 많이 써놓는다면 그게 또 선생님에 맞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올수리로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 부천 고강동 요 반지하랑 거기 신월동이랑 행정구역상은 서울시와 부천시지만 거의 뭐 도보로 한 10분, 차로 오니까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다고 생각은 드는데 급이 다른 90년대 한 중반 집인 거고 전용 면적이 14평. 그렇죠. 봐봐요. 이 집이랑 그 집이랑 면적 차이가 안 나죠. 거의 실내 공간에서는 큰 차이 안 나. 2000년식이 넓어요. 확실히 발코니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되게. 잘 기억을 해놔요. 그리고 수리비에서도 차원이 다르잖아. 맞아요. 그래서 2000년 반지하가 보물이야. 사실 2호집을 할 때는 패닉 낙찰?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1호집하고 2호집 사이에 폐차를 많이 했나? 폐차를 10번을 했는데 폐차를 연차를 써서 갈 수가 없으니 대리입찰로 신청을 했는데 그거를 총 10번을 떨어지니까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낙찰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점점 9번째, 10번째 갈 때마다 가격 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다가 11번째 여기 때 700만 원 높여서 적었는데 단독 낙찰인
아, 속상하죠. 속상을 했고 법무사랑 얘기를 대출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단독 낙찰일 수밖에 없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야? 공부상이랑 현황상이랑 달라서 대출이 나오는 게 힘들다. 실제로 그래서 한 군데는 리젝 거절을 했고 이제 나머지 한 군데는 해준다 했는데 자서스로 은행을 갔더니 배지 맞았지. 우리는 법무사한테 못 해준다고 다시 연락을 줬는데 왜 왔냐. 그날 해주는 자서분 이미 출장에 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선생님 또 어렵게 시간 내서 갔는데. 네, 그것도 연차를 또 써서 갔는데 연차도 또 하나 날리고 아, 그런 일이 있으면 굉장히 속상해요. 그래서 또 선생님한테 SOS를 쳐서 대출해주는 대로 알아봐서 이제 다행히 대출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낙찰가부터 요 신월동의 오래된 집 혹시 낙찰 가격 여쭤봐도 될까요? 6,696만 9,444원. 그러면 거의 6,700 정도의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두 번째 집이니까 유주택자였네? 네, 맞습니다. 유주택자지만 그래도 규제 전에 잘 크게 또 규제 이후로 갔으면 대출이 또 어려웠을 막힐 거예요. 뻔했죠. 네. 네.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다. 상당히 끝물을 잘 탔다. 막차를 아주 잘 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유주택자인데 대출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대출은 그래도 잘 받았다. 혹시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5,500만 원. 그래도 잘 받았네. 네. 6,700 정도의 낙찰 받은 거고 대출이 아까 5,500 대출 받았으니까 그래도 낙찰가 대비 80% 대출은 잘 받았다. 수리비는 과감하게 월 수리로 해서 거의 2천만 원 정도 돈을 쓰면은 그래도 훌륭한 집이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단독으로 최저가에서 700만 원 차이 나게 낙찰 받으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더 잘 알겠지만 이 고강동과 저 신월동은 거의 뭐 붙어있는 동네긴 하지만 레벨이 다른 동네라고 위안을 좀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또 나름의 위안거리인데 제가 부동산에 한번 갔다가 1시간 붙잡혀 있었거든요. 얘기해 주시길 언제 벌어질진 모르는 일이긴 하나 개발일 때? 네, 옆 동네가 개발을 하는데 단지가 좀 큰가 봐요. 단지가 크니까 공원 같은 게 또 있어야 되는 그 법이 있나 봐요. 거기는 아예 평지인가 봐요. 평지를 공원으로 하자니 너무 아까우니까 여기까지 묶어서 여기는 공원화를 시키고 저쪽은 올리고 라고 하는데 뭐 기약 없는 그래요. 근데 사실- 그 신월동은 개발 얘기가 나오는 동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선생님 뭐 이거 1, 2년 갖고 있으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주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되게 젊은 사람인데 아직 30대 초인데 70년 동안 나에게 용돈을 줄. 그렇지. 그리고 개발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이미 되게 드는 것 30년이 같아요. 넘은 집이기 그쵸? 때문에 선생님의 무게는 젊음이에요. 나보다 더 오래 기다릴 수 있거든. 기다리다 보면은 수리비가 처음엔 많이 들어도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월세 받는 거에서 이자 빼고 그러니까 원금 내고 차입금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리비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맑게 웃고 계시지만 지금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을 거야. 돈을 많이 쓰는 것 때문에.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고 그럼 이제 지금은 올수리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60-70%는 날아간 것 같아요. 이게 또 1, 2년 지나면요 다 까먹어요. 수리비를 내가 얼마 썼는지. 결국에 남는 거는 월세 받는 거에서 원금 이자 내고 차입금 보힘 때문에 저도 5년 10년 제일 오래된 건 13년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들 반지하들도 하나씩 개발이 되고 있는 이유가 기다리는 데만 신경 썼기 때문에 나는 월세 받는 것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개발들이 따라오는 거다라고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신월동에서 또 바로 옆 동네인 이 고강동까지 그 개발의 여파가 넘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여기도 또 그게 있긴 하대요.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30년에. 그런 게 하나씩. 고강동? 네, 여기. 아 고강동은 들어와요. 여기 30년 완공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단어를 잘 써. 30년 후가 아니잖아. 아, 네, 30년도. 그러면 30년도면은 별로 안 남았어. 별로 5년이죠. 아 그럼요. 나도 고강동에 많은 거 알잖아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거 네. 물난리 나면서 여기 호수 사람들이 거의 다 내려와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30년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 지도로 검색해 보니까 도보 7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여기서 9호선도 금방 가고 그런 걸로 홍대 이쪽도 금방 가.
그런 걸로 계속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그렇지. 뭔가 사건 하나가 터지고 저기 맨홀 뚜껑 터진 것도 또 연락이 왔네 이러고 있고. 하지만 나는 아까 주식 투자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단적으로 사람들이 수익률에서도 주식의 배당 투자랑 부동산의 월세 투자랑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뒤처지. 오히려 더 좋죠. 오히려 더 낫지. 이게 그 단순히 수익률만 봐도 우리께 좋은데 이거는 주식 배당에서 꾸준히 갖고 있으면 우리랑 또 차이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갖고 있으면 개발이 하나씩 되더라고. 새로운 빌라로 재건축이 되든 아니면 아파트로 바뀌든 새로운 건물로 태어나는 그 숨겨져 있는 소득이 또 있단 말이야. 주식하고 그래서 나는 차원이 다른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야 너네는 수익률 좋아도 그래도 뭐 중간에 이렇게 세입자 나고 물난리 혹시 나고 이러면은 너 가보고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돈 쓰고 신경 쓰고 야 주식 그냥 우아하게 앉아서 그냥 클릭으로 수익률 먹는 게 이게 훨씬 나아. 우리가 바보겠어요? 선생님은 2개 다 해봤고 근데 편하게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로 하는 거를 왜 안 하겠어? 이거에 숨겨져 있는 가치가 또 다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재산세 고지서 44,000원을 받고도 웃음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참 부동산 하면서 내가 어른이 됐다 이거를 그렇지. 좀 되게 많이 느끼는 그게 거예요. 어른이 맞지. 제가 아마 1호집 자서 쓰러 갈 때 선생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수협에서 했는데 그때는 아예 안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 지점장실로? 네, 거기서 뭘 하는데 괜히 뭐 사실 반지한데 괜히 뭔가 사람이 뭔가 된 것 그렇죠. 같고 성공한 것 같고 원래 은행 가면 맨날 창문 버덕버덕 뽑고 막 맞아, 기다리고 있어야 있고. 되는데 좀 빨리 해주세요. 약간 지점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이러면은 아, 오셨냐고 일로 오십시오. 약간 대접받는 느낌이 또 진짜 있잖아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그때 저는 심지어 자서 쓰는 날 대출이 실행이 되는 줄 알았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신용대출 마통 뚫을 때 가서 하는 것보다 인터넷 뱅킹으로 하는 게 한도도 높고 하니까 항상 그렇게 하면은 하루 내지 이틀 그러네. 안에 심사가 끝나서 바로 되는데 자서 쓰는 거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고 실제로 실행은 한참 뒤에 되는구나 라는 걸 또 처음 알게 되면서 이제 진짜 어른이 되는 한 발자국을 걷는구나. 그리고 나도 처음 대출할 때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 단어가 난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채무자에다가 내 이름을 적게 되잖아요. 항상 채무자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게 큰데 내가 이제 채무자가 되다니라는 그 채무자가 주는 단어의 무게감이 굉장히 느껴졌다고 생각도 되게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처음 대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거의 한 1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이 채무자는 익숙한 용어들이고 나는 항상 요새는 채무자들만 만나고 있다. 채무자들 이렇게 만나고 있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고 경매를 하면서도 채무자랑 만나잖아요. 교육생분들도 거의 채무자가 채무자. 아닌 분들이 또 없다 보니까 이제는 굉장히 친숙하고 예전에는 무거웠는데 굉장히 가벼운 단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네요. 이 집도 수리 조만간 올 수리 편하게 하면 세입자 구하는 것도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서두에 언급하신 대로 투자를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제 영상도 한 6, 7년 정도 보다가 부동산으로 월세 현금흐름 투자가 나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찾아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말을 좀 자른 게 네네. 원래 직업 군인의 생각이 좀 있으셨나 봐요. 강했었죠. 그냥 너무 잘 맞았고 세상 살면서 요렇게 인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군인일 때? 네, 그럼 병사로 갔다가 병사로 갔다가 부사관 잠깐 하다가 병사 하면서도 담당 부사관이 4년 5년 동안 부재였기 때문에 김대장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저도 약간 애늙은이어서 윗사람이 시키면 이거를 왜 해요가 아니라 일단 하다가 안 되면은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좋게 봐주셨죠. 그래서 너무 잘 맞아서 하다가 2가지가 있거든요. 월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첫 월급을 하사 월급을 딱 받았는데 선생님 병사일 때는 거의 40만 원? 30만 원? 10년 전이었으니까 저보다는 꽤 받았을 것 같긴 한데 할 말이 없죠. 라떼는 시절로 할 말이 없죠. 그래도 이제 하사관 되면 월급이 어느 정도 되겠다 했는데 월급 받은 게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120, 16년도에. 작은 편이긴 하다 진짜. 근데 이게 본봉은 새우로 89만 원? 저는 89만 원 세대 그 얘기를 한참 뉴스에서 듣고 자라긴 했는데 아유 어느 직업이 새우 89만 원이 들어와. 아까 120이 세전이야? 그것도 새우긴 한데요. 조금 네. 달라요. 이게 본봉 이제 뭐 수당 이런 거부터 90만 원에 인턴 이제 전문하사비 해서 지원금 한 30만 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한 120 얼마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이걸로는 뭘 못하겠다. 이제 좀 부상한 하다 보면 병사들 이렇게 좀 훈련 끝나면 사주기도 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PX여도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전역을 하는 것도 있고 120을 받으면서 당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주식.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데 제일 만만해 보이는 그 당시 제가 삼성전자 우 주식을 이렇게 야금야금 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삼성전자 우 주식이 11,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삼성전자가 한 33,000원? 요 11,000원이면 그래 하나씩 살만하지 하다가 이제 전역하고 이제 거기는 까먹고 있었죠. 내가 넣어뒀다라는 것도 까먹고 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적게 받으면서 이제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눈을 부르키고 이렇게 찾은 것 같아요. 월급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걸 어떻게 불려야 될까 고민을 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걸로는 못 산다는 생각을 좀 피부로 느꼈을 것 같아서. 많이 느꼈죠. 제 생에 신용카드비로 돌려막기 할 줄은 몰랐어요. 병사들 사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려막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이 먹고 이제 부모님한테 또 미안한데 돈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돈에 뭔가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든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역하고 1년은 알바로 이렇게 좀 일을 하다가 17년에 전역해서 18년에 복학을 하면서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눈을 뜬 게 확실히 대학교를 다니까 돈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최대한 손을 안 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알바도 하고 이제 여자친구도 있을 때여서 블로그도 열심히 하고 그때 한 거군요. 네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뭐 맛집 데이트, 포스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식당 가서 음식 맞아요. 먹고 선생님 포스팅 해주는 거. 그 돈만 해도 한 7, 80을 달이 아끼더라고요. 되게 그래도 빨리 했다. 그땐 좀 대중화가 많이 좀 안 됐을 때 아니야? 여자친구 친구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돈 문제에 계속 고민을 하고 너가 네. 그러면 그 친구가 너도 이거 해봐. 상대적으로 시간은 많으니까. 아마 지금 직장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쏠쏠할 것 저 같아요. 요새 와이프가 하고 있어서 거의 뭐 돈 내고 밥 먹은 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 뭐 10,000원, 20,000원 내고 맥주값 정도. 그거 말고는 나가는 게 없어서 굉장히 쏠쏠하더라고요. 계속 뭔가를 하나씩 벌리면서 그 당시 유튜브 알고리즘이 월천 현금 흐름 만들기. 뭐 유명한 유튜버, 주식 유튜버는 커피값 한 잔 아껴서 매일 투자하기, 뭐 치킨값 아껴서 매주 투자하기. 항상 그걸로 비유하더라고. 네, 작은 그러니까. 돈이다의 대표 명사가 커피값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 번 더 스트레스를 받았죠. 부사관 하면서 이 돈 언제 모아서 30만 원, 50만 원 만들어. 2학년 1학기 때 이 돈을 모아서 언제 내가 일을 안 하지? 이 생각이 들다 보는데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 거를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선생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거의 처음 할 때쯤이었나 선생님 집 이렇게 계속 선생님 집 위주로 이렇게 나올 처음 때 했던 집이 나 고강동 집이에요. 영상 올렸던 집이. 18번, 19번, 21번, 22번 그때부터 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때가 고강동일 그래요? 거예요. 너무 옛날에 봐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나 영상 처음 올릴 때가 고강동 집에서 영상 올린 거야. 2년이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신기하다 이 사람. 왜냐면 부산에서 제가 반지하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산이 그렇게 많은 동네인데도 그 당시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보면서 그 당시엔 제가 서울 올라갈 거라는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상상도 있죠. 선생님 거를 주말에 듣고 내려와서 부산에서 경매하고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1, 2년 듣다가 3학년 말 때쯤에 그때는 서울을 좀 가겠다 방향을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미리 수업 듣기 전에 이런 거 좀 공부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하다가 거기서 또 한 번 스트레스가 왔어요.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닌데 이거를 공부하고 있으면 이게 맞나? 그때부터 내려놓는 연습이 조금씩 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뭔가 일이 맞닥뜨리면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올라가지만 뭔가 이 선생님의 영상을 그렇게 1년, 2년 보고 제가 사실 사람을 그렇게 잘 믿진 않거든요. 선생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선생님이 그 7년 전부터 해오던 그거를 믿고 수강을 듣기 시작한 거죠. 가장 작은 돈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반지하다. 서울 올라오자마자 듣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는 간호사 시스템이 대형 병원에 이렇게 취직
취직을 하면 3월 달부터 바로 취업이 아니라 1등, 2등 수석 차석으로 들어간 친구들은 거의 3월 달부터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자리가 나야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언제가 콜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너 몇 번째다 이런 얘기도 잘 안 그렇구나. 해주기 때문에 갑자기 연락 오면은 한 다음 주 막 이렇게 진짜 그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보통 이때 놀러 가거나 병원 알바, 요양병원 이런데 그래서 저도 요양병원 일을 하면서 23년 8월에 입사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돈을 차곡차곡 모으려고 했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살다 보니까 20대들이 와가지고 서울에 얼마나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반지하 사는 동안 돈을 거의 못 모았어요. 그 삶을 좀 즐겼네요. 네. 자유로운 삶을. 돈도 생기고 간섭도 없고. 사실 여자친구랑 좀 싸우긴 했어요.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때 3교대를 하면서 급여가 많았기 때문에 1년 차 치고 400, 500을 받으니까 그 하사관 월급이랑은 차원이 달랐네. 차원이 다르죠. 눈 돌아갔죠. 여자친구도 이제 그런 경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눈에 뜨인 친구는 아니고 지금 있는 대로 살자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고 하니까 신용카드비만 좀 해결을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제가 또 돈을 용돈 주듯이 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못 모으고 영창역으로 탑층에 이사를 오면서 지금 서울 서쪽에 거주하는데 반지하에서 탑층 올라오면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이사하면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딱 선생님 그 강의 신청하는 들어가는데 때마침 제가 상근직으로 부서 발령이 났고 때마침 근데 한두 자리인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죠. 그래서 수강 신청을 하고 여자친구한테 통보를 했어요. 기억이 나네요. 여자친구는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선생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의 존재는 어떤 놈인지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맨날 잘 때 수면제처럼 틀어놓고 자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었죠. 뜬금없이 통보를 하다 보니까 왜 갑자기 그러냐 반발심은 있었는데 내가 뭐 대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잖아. 한두 푼도 아니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워낙 듣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까 그냥 그 한마디로 그냥 조용히 수강 신청을 했죠.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두 채나 낙찰을 받을 수 있었죠. 여자친구께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도 얘기하셨던 게 긍정적이진 않았는데 그때 입찰도 같이 갔다라고 그리고 몇 개월 전에 현장 수업하는데 가고 있었는데 또 같이 마주쳤죠. 여자친구분이랑 만나기도 했었는데 제가 하나씩 당근을 간 김에 차이나타운 가서 중국집 먹고 그렇지. 뭐 간 김에 거기 뭐 어디 유명한 거 먹고 이렇게 하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로 꼬시면서 너무 부정적이진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도 두 채나 낙찰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월세 받는 거를 옆에서 본 게 있으니까 호전적으로 된 게 있나요? 월세를 2번, 3번 받았지만 그거를 어디다 쓰는지 제가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명확하게 제가 선을 딱 그어요. 어차피 이거는 내 돈으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내 거. 요거 수리할 때도 와서 같이 하고 했거든요. 그럴 때는 밥을 산다거나 요거 계약할 때 유명한 호텔 뷔페 한번 가서 밥 먹고 그렇죠. 당근 아닌 당근을 주면서 고마운 부분도 있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신혼집이 또 필요할 건데 신혼집에 대한 계획은 서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집 낙찰 받을 때 주로 하고 깍치산 지상층 빌라로 많이 봤었는데 경쟁이 빡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규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신용대출 갖고 겁을 먹어서 한번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돈이 조금 불어났는데 이 방법을 두 번째 집 하기 전에 알았으면은 하고 깍치산 쪽에 지상층으로 해서 이사를 좀 그만 다니고 싶긴 해요. 그냥 내 명의로 된 거 빌라 하나 해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여자친구 명의로는 뭐 아파트를 한다거나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당장은 규제에 막혀서 안 되게 됐고 규제 때문에 아파트 투기꾼들이 많이 사라졌을 거다 생각하고 이번에 하나 더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선생님한테 한번 문자는 남기긴 했는데 근데도 14명이 들어와서 80%의 낙찰을 받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한번 겪은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마냥 이렇게 쉽게 빠지진 않는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아파트는 생각보다 안 빠져요. 그건 실수요자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 터졌을 때 이게 한번 좀 선생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 봐봐요. 내 12년도부터 매년 했어요. 나는 안 받은 해는 없는 거 선생님 잘 알잖아요. 맞아요. 낙찰을 안 받은 해는 없단 말이야. 문재인 정부 때도 규제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때 내가 왜 아파트를 낙찰을 안 받았겠어요. 아파트는 오히려 더 올라갔어요. 규제가 터졌을 때 조금 소강 상태이긴 했지만 더 많이 올라가서 문재인 정부 때 금액이 제일 비쌌을 때였다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살 만한 집은 경매랑 특히 뭐 아파트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조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저도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 집도 나 경매 한창 열심히 한 3년차 4년차 이때 한 선생님 딱 시기 조금 더 지나서 더 열심히 할 때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아파트 그렇게 입찰을 열심히 하다가 그 10년 전에도 그때도 많았어요. 10년 전에도. 그리고 최근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왜 경매로 안 했겠어? 경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살 집을 경매로 안 했네? 그것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생님도 이번에 입찰을 가보니까 아파트가 만만치 않구나 만만치 않더라고요. 를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파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게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경매랑 아파트랑 궁합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궁합이 좋은 거는 빌라랑 경매예요. 그리고 빌라에서도 반지하랑 경매랑 궁합이 훨씬 좋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은 너무나도 좋은 반지하라고 생각은 드는데 가격을 싸게 접근하는 데는 이런 집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거에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금의 유동성이 조금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신용 대출이 마이너스 5천만 원? 이거 투자하면서도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했던 거 맞아요. 맞죠? 그러고 전셋집을 구하는데 반지하 살 때 보증금 500을 빼고 제가 모은 돈 한 600을 빼면은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을 했는데 전세로 가면서 네, 전세로 가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2, 3천을 땡겨 쓴 거죠. 그래서 아마 수업할 때 마이너스 통장 5천이 있는데 2천, 3천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때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건 아니네? 그거는 여자친구 명의로 나머지 부분을 선생님이 충당한 거구나. 충당을 했는데 근데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좀 겁이 났죠. 2천만 원 갖고 어떻게 아 투자할 때? 네, 그래서 선생님은 계속 옆에서 할 수 있다 해주지만 또 누구보다 의심이 많기 때문에 아 저는 겁이 나는 거예요. 아 겁나지. 네, 아까 4,600이라 했지만 첫 물건을 1억짜리일 수도 있고 좀 겁이 나서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3천만 원을 신용대출 더 받았어요. 토스 들어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중에 이자가 너무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뭐 너무 높은데 뭐 어디 저축은행이면 뭐 10몇 프로 이러더라고요. 저축은행은 우리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축은행을 쓰면 앞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거에서도 제약이 생겨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그 저축은행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몰랐는데 안 하길 잘했네요. 그래서 전북은행에서 3천만 원을 땡겨서 5천만 원을 다시 채워놨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전세 자금 이제 부족분을 채운 거고 마통은 이제 반지하로 이제 구분을 확실하게 해놓은 거죠. 이러면서 규제가 나오면서 제가 덜컥 겁이 났던 거죠. 거기 있던 규제 중에 하나가 신용대출을 원래 한 2배, 3배 됐던 거를 연봉만큼 제한해버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한다 네. 이러면서 제 대출을 한 번 더 보니까 3천만 원은 11월인가 만기였어요. 덜컥 겁이 났죠. 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줄어들면 안 되는데 거기서 겁이 난 거는 5천만 원을 일시상환해 이럴까봐 맞아요. 무서웠던 거 아니야? 맞아요. 이 5천만 원을 갑자기 상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또 조언을 구했죠. 괴롭혔죠. 다행히 제가 대학병원 이렇게 간호사 보니까 교직원 공제에서 DSR에 한도를 안 받는 대출이 나오는 게 있어서 한도가 그게 이제 8천만 원인데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저 3천만 원만 갚고 끝낼까요? 아니면은 8천만 원 다 땡겨 받아서 이렇게 풀을 좀 채워 놓을까요? 하면서 선생님이 좀 조언을 구해 주신 거에 따라서 8천만 원 풀로 받고 제 마음속에 빚이 그 햇살론이 아직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학생 때 했던 네, 거. 근데 그건 사실 이자가 8,000원이어서 안 갚아도 되는데 저의 마음 한구석에 그냥 애증 같은 거네. 그냥 좀 없애고 싶다. 빚 갚는 거 바보 멍청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투자 입장에서는 특히나 그거 뭐 8,000원밖에 안 되는데 돈의 가치나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걸 봤을 때는 이렇게 안 갚는 게 맞는데 무거운 짐덩어리 중 하나였고 월급으로도 그거 받으면 사실 한 번에 갚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애증의 덩어리들을 좀 털어내고 싶어서 그거를 갚고 전세 자금 3천만 원 요것도 갚고 이제 나머지 다시 마이너스 통장을 채워놓고 부채에 대한 무거운 걸 줄어들었죠. 어차피 8천만 원 중에 일부는 전세 자금 또 돌려받으면 갚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플러스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이 마이너스 몇천 있는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아 그런 마음이 불편한 게 좀 있죠. 지금 결혼 준비하면서 잠깐 멈추는 김에 좀 꼬박꼬박 월급으로 채워놓을 생각도 있고 또 이거 1호집, 2호집 보증금을 받으면 사실 그렇지. 얼마 안 남거든요.
해봤거든요. 사모집을 트라이 해도 되는데 이 집에서도 물난리 난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고 저 집에서 올수리를 하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 받아서 잠깐 조금 휴식기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럼요. 한 1, 2개월 좀 쉬다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돈이 있어도 계속 못해요. 마음도 휴식 기간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집도 물이 옆집이 넘쳤으니까 말리는 휴식 기간이 필요한 것처럼 투자도 쉬는 기간이 있어야 돼. 이거 계속 못 달려요. 저 그래서 선생님이 와 너무 대단한 게 제가 1호집과 2호집 사이에 10번을 폐차를 했는데 그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반지하는 뭔가를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선생님 물건을 1호부터 10호를 보다가 죄송한 말인데 제가 접었어요. 책을 접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이름으로 된 게 몇 개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모르겠지만 뭐 가족분들 명의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제가 쓸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수업하면서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한 건데 그거를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거 다 내 명이에요. 아 그래요? 스피드 옥션에 선생님 이름이 찍혀? 안 찍히죠. 땡땡으로 찍혀요. 땡땡도 있고 잘못 찍힐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저 그거는 다 내 명이야. 아 그래요? 네. 스피드 옥션이 알바들이 듣고서 기록하잖아요. 뭐, 그래요? 아, 전 몰랐어요 그거는. 그거 등기 떼봐. 다 내 명이야. 아 등기 700원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깝지. 재산세 4만 원은 돼도 그렇지. 등기 700원은 너무 아까워요. 나도 떼보진 않지만 실제로 내 거 물건 수업 시간에 다 공개는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에서 떼보신 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 저는 그거 또- 다 내 명이 맞아요. 아니 영상을 보면은 이제 한 번씩 사모님 명의로도 이렇게 몇채 했다. 와이프 명의를 쓴 거는 최근이에요. 1, 2년 안에 물건이 와이프께 한 두세 개가 있어요. 옛날에는 안 썼어요. 그래서 저도 여자친구 명의는 이제 결혼할 사이니까 이제 어. 아파트를 위해 최후의 수로 남겨두고 하다 보니까 그럼 제가 오해를 한 거네. 그건 오해지. 그래서 아 선생님 제가 딱 두 가지 이유로 답했거든요. 아 선생님은 가족 명의구나.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좀 배알 꼴렸어요. 당연히 지금 돈의 가치랑 그 12년 전의 돈의 가치랑 다르겠지만 그 당시 전세가 2천 뭐 이런 거예요. 아 이 정도면은 뭔가 대학력이 있어도 깰 만한 방법이 많이 있었지 않을까. 나 대학력 있는 거 거의 안 받았는데. 거의 안 받긴 했는데 몇 개 보이기는. 그래서 좀 한 번씩 아 이거를 어떻게 깼을까 궁금한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톡을 제가 안 보내긴 했는데 그러면서 아 좀 방법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찾아보는 걸로 제가 그러니까 오해했으니까. 1번부터 내가 퇴사한 게 22번까지 받은 거예요. 대학력이 있는 것도 몇 개밖에 없는데 그거는 다 전액 배당받는 물건이었을 거고 거의 다 대학력 없거나 세입자들이 배당받는 물건을 다 22번까지 했어요. 선생님 지금 하는 물건이랑 퇴사할 때 딱 만 6년인가 5년인가 회사 다니는 기간 동안 한 거는 똑같은 걸로 한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그건 굉장히 오해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이는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반지하가 전세가 더 싸고 뭐 그 개념이 아니에요. 뭐가 좀 차이가 있냐면 그때도 뭐 반지하 월세는 더 못 받았을 거니까. 근데 차이는 뭐냐면 방차관 금액이 달랐지. 그래서 방차관 카드를 다 썼어도 대출 80% 받는 게 수월했어요. 내가 저도- 처음 했을 때 서울에 2,700인가 800이었고 중간에 3,200 갔다 3,400 갔다가 막 갑자기 4,800으로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5,500이 되니까 그게 불편해진 거라고 생각은 조금 들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방차관 카드를 2개를 썼고 1금융권은 지금 쓸 수 없는 상태고 더 못 쓰는 상태고 이제 못 쓰지. 그래서 아까도 차 안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매매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로도 못하고 그럼 임대 사업자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인터넷에 찾을 게 있고 은행한테 물어볼 게 있고 상담사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대출 정보는 생각보다 인터넷에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선생님이 그 큰 돈 내고 나한테 배웠는데 내가 답변하기가 되게 간단한 부분이야. 뭐 선생님이랑 1시간 동안 토론할 부분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 되냐 안 되냐만 물어보면 돼. 사업자 대출 계산법은 알고 있잖아요. 그걸로 계산해서 하는 거야. 이제 조그만 덩치 물건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모집을 안 알아본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계속 해야지 저도 안 까먹고 하니까 서울권은 3번, 4번 떨어져야 할 수 있는데 그런 물건을 찾기가 쉽지는 않고 제가 제약을 거는 건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 멀리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차를 사기에는
그렇지. 1호집, 2호집에서 황금 흐름을 만들어놨는데 다시 제로로 만드는 꼴이니까 그거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3호집이 지금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나한테 질문할 게 뭐냐면 내 생각에 수리는 나보다 더 경험이 많아 판단하는 게. 그리고 알아서 혼자 잘하고 경험이 없는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까 질문부터 다시 하면 마이너스 통장 합쳐서 5천 정도를 선생님이 물어봤던 게 선생님 회사 특성상 유리한 대출을 이 DSR에 영향도 안 받는 대출을 받냐 마냐를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이거를 왜 이거를 나한테 왜 물어보는지를 오히려 몰랐던 거지. 이거는 당연한 거야. DSR 먹고 있는 애를 당연히 없애는 게 난 거지. 그리고 금리가 이게 더 쌀 거 아니야.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 아니 어쨌든 DSR을 안 먹잖아. 그러면 요거를 갚아놓고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거지. 그리고 혹시라도 그 마이너스 통장 한 거는 만기가 뭐 12월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갑자기 DSR 3단계 적용이니까 내일 100% 상환이야 이런 일은 없어요. 이제 그런 거를 몰라서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린 거죠. 없고 그럼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최악이 5에서 10% 20% 갚는 것도 나는 못 봤거든요. 왜냐면 선생님 대출 받은 거는 그 전에 약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규제가 바뀌었다고 내일 갚아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씩은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데 그 한도가 3천짜리 뭐 2천짜리 그게 갑자기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우리 투자할 때는 유동성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는 회사 유리한 대출은 당연히 나는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저축은행 대출 받는다면 내가 받지 말라고 했을 건데 회사 안에서 유리한 금리로 쓸 수 있는 DSR도 안 먹는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동성 확보가 돼 있으니까 나는 선생님이 내년에 한다 그래가지고 신혼집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보다는 한데 그게 아닌 거고 그냥 대출이 이제 안 나와 이거네 결국에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정확하게 알아보진 않았죠. 그거를 알아볼 때 이런 거는 나한테 한번 물어보면 도움이 되지. 그리고 내가 차가 없는데 나는 파주는 못 가겠다, 엄두가 잘 안 난다 라고 하면 그런 지역을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리고 아까도 책을 보다가 딴 명의로 받았구만 에이 안 봐 속상해 이거를 나한테 물어봐야지. 이거 선생님 네 명이 맞냐고, 나 700원 돈 아까워서 네가 말 좀 해달라, 그걸 물어봐야지. 지금 그 1호집과 2호집 사이에서는 스스로 탐구하는 그 과정을 계속 밟고 맞아요. 있긴 했었어요. 그 스스로 탐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났으니까 나도 네, 생각이 맞아요. 나서 얘기하는 거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데는 방차관 금액이 작은 데가 있어요. 수도권에 인천 서구에 일부 지역이 있어요. 광주는 좀 가기 부담스럽잖아. 오산도 월세 좋아요. 좀 더 멀리 간다면 평택도 월세 좋아요. 완전 제 생각이 좁았네요. 저는 거의 서울, 인천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인천은 오히려 안 맞아요. 방참이 4,800이어서. 오늘 인터뷰 잘했다. 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쪽까지도 저는 배제를 했고. 선생님이 선택을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온 역할은 조금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도 내년에나 할 수 있어요 한 게 그래도 1, 2호집 정리되면은 그렇지. 이거 1, 2호집 다 정리되고 임대 나가면 보증금 갚고 또 이거를 놀리고 있는 거 우리 안 맞죠. 성격상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될 건데 그때 또 한 두세 달 뒤에 규제가 지금하고 똑같을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인터넷 찾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한번 물어보고 방향은 어느 정도로 보고 나서 저한테 한번 여쭙고 방향을 잡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 나한테 그 큰 돈을 내고 수업을 들었는데 아직 다 내가 드리지 않았어요. 더 갖고 가야지. 근데 이게 또 생각해요. 욕심이 나나봐요. 나 혼자 한번은 스스로 해보고 싶어. 이게 그거는 맞아. 나만의 길을 찾고 싶어. 이게 저는 꿈이 없거든요. 한 번씩 선생님들 영상 보다 보면 다들 꿈 얘기를 한 번씩 하고 저희 병원장님이랑도 막 수술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꿈은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목표는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막 이런 걸로 둘이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간호사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여서 제 꿈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에 치여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꿈 없이 왔는데 이제 저는 목표는 하나가 생겼던 거죠. 그 와중에 반지하 해보겠다, 건물주 돼보겠다, 이제 목표가 하나씩 생기다 보니까 선생님 맨 처음 수업 때 몇 개 받을 거냐, 몇 개 월세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이미 저는 그 목표는 달성했죠. 두 채 그때 제가 순수익 50 얘기했는데 선생님 월세 100 이랬으니까 두 개 월세 받으면 월세 100 되니까 지금은 이제 영상에 나오는 분들처럼 4채, 10채 이렇게
하겠다라는 목표가 생겼고 아직까지 주식에 대한 꿈이 있긴 해요. 임대하면서 컴플레인이라는 게 안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선생님 책 중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사자성어 삼교토굴? 맞네 딱 그거를 교토삼굴 그걸 딱 좋아하거든요. 거기 부분만 되게 책이 해져 있어요. 그 부분만 많이 봐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 부분만 보는데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뭔가 선생님처럼 40채를 하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표는 될 수 있겠지만 꿈은 아니고 내 꿈은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살고 싶다. 이미 어릴 때부터 돈 눈치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게 꿈이 아닌가 요즘은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 월세 받을 때도 한 10만 원씩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게 한 10년 뒤에 뭐 정말 유튜버들 얘기하는 것처럼 막 풀어나면 좋아 이걸로 뭐 아파트 한 채 사는 거고 내가 사고 싶은 차 사는 거고 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시작하면서 아, 그래요. 맞아요. 나는 정확히 선생님이 잘 오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억지로 만들거나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몸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뭐 30대 초반인데 딱 명확히 나는 뭘 해야지 뭘 이루고 싶어 뭐가 꿈이야 라고 그건 나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조금 여유 있는 삶,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가다 보면 경제적인 득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30대 한 중반 후반에 찾아온 것 같고 그거를 굳이 지금 억지로 찾을 필요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나는 오히려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을 가지려면 맨날 바쁘게 일해서는 그거를 찾기는 지금 뭐 30대 초반인데 40대, 50대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저는 아닌 것 같고 나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질문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거는 구체화가 되는 게 아닌가. 나와의 시간을 갖는 시간의 여유는 분명히 월세가 주는 힘에서 저는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 월세가 주는 힘 덕분에 선생님 주식 투자하시는 것도 조금 더 수월하게 투자를 이어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누구보다 자신 있게 옆에서 지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집도 이렇게 두 채나 공개해 주시고 낙찰가와 수익률 그리고 선생님 과거 경험과 선생님이 살아온 삶의 지혜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엄청 오래 했네. 저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러다가 항상 오래 해요. 너무 늦었으면 혹시라도 그냥 가야 되면 가요. 나 거기 사진만 찍으면 되긴 하거든. 저도 구경할래요. 그래요.